한 여자가 계단에서 굴렀고 남편은 황급히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현장 조사 결과 남편은 오히려 경찰에게 체포를 당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경찰, 감식관, 그리고 변호인의 분석 결과 모든 증거는 피해자의 남편을 지목합니다. 그러다 17년 후 그가 누명 쓴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도대체 법원에서는 왜 17년 전 재판을 부인했을까요? 아내를 해친 사람은 또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사건 발생부터 수사 종료까지 대략 17년의 시간이 걸린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수사에는 현대의 셜록 홈즈로 알려진 헨리 장유리 박사를 포함한 당시 세계 최고의 수사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최종 조사 결과 사건은 여전히 미궁에 갇혀 있는데요. 심지어 그 당시 사건에 가담했던 경찰조차 진실은 이미 피해자와 범죄자만 알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사건은 바로 미국에서 유명한 계단 추락 사건입니다. 2001년 12월 9일 새벽 2시 40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에 있는 경찰서에 한 남성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 속 남성은 아내가 실수로 계단에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Durham 911, where's your emergency? 1810 Cedar Street, please. What's wrong? My wife had an accident. She's still breathing. What kind of accident? She's down on the stairs. She's still breathing. Please Is come. she conscious? What? Is she conscious? No, she's not conscious. Okay, how many stairs did you What? fall down? Huh? How many stairs? Stairs. How many stairs? Calm down, sir. Calm down. No, 15, 20, I don't know. Please, get somebody here right away. Please. Okay, somebody's dispatching the ambulance while I ask you questions. It's in Forest Hills, okay? Please. 현장 녹음에서 알 수 있듯이 신고한 남성은 겁에 질려 아주 당황해 있고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약 1분 뒤 그는 다시 울컥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는데요. 이어 남성은 경찰에게 아내의 호흡이 멈췄다고 말하며 경찰에게 빨리 와달라고 재촉했습니다. 7분 뒤 경찰과 의료진이 도착했지만 안타깝게도 아내는 이미 숨졌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캐서린으로 노스이스트 네트워크의 한 임원이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마이크 피터슨이고 미국에서 유명한 소설 작가였습니다. 마이크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 당일 저녁 11시경 그는 캐서린과 함께 거실에서 아메리칸 스위트하츠라는 영화를 보며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은 장소를 옮겨 마당 수영장 옆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시간쯤 지났을 때 캐서린은 할 일이 남아있다고 먼저 침실로 돌아갔고 마이크는 혼자 수영장 옆에 남았습니다. 몇십 분이 지나고 마이크는 집 안으로 들어갔고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보고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내 캐서린이 계단 아래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마이크는 아내가 실수로 계단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여 즉시 911로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조사한 결과 사건은 마이크의 말처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 캐서린의 뒤통수는 계단의 맨 아래 칸에 부딪혀 있었고 몸은 누워있는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벽에는 온통 붉은 액체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현장에 있던 붉은 액체는 거의 굳어있는 걸로 보아 사건 발생은 분명 더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경찰은 숨진 캐서린에 대해 부검을 요청했고 법의관 부검 결과 캐서린의 체내 알코올 함량은 극소량으로 술에 취해 계단에서 넘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캐서린의 몸에서 38곳의 상처를 발견해냈는데요. 캐서린이 둔기에 맞은 것으로 최종 판정됐습니다. 캐서린의 집과 창문은 모두 잠겨 있었고 외부인의 출입이 불가능했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캐서린을 제외한 마이크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하여 마이크는 곧 유일한 용의자로 지목됩니다. 이후 경찰은 마이크와 캐서린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10살이었고
미국 듀크대를 졸업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인꼬 부부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1943년생인 마이크는 미국 국방부에서 근무한 적이 있으며 전처인 패티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마이크는 1968년에 베트남 전쟁으로 파병되어 1971년 미국 해군을 제대했습니다. 이후 마이크는 독일에서 생활하면서 같은 미국 전역 장교인 조지와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를 알게 되었는데요. 두 집안은 아주 사이가 좋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조지 부부는 1985년에 사고로 잇따라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마이크는 조지 부부의 두 딸을 입양하여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2년 뒤 마이크는 아내와 별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다 1989년 마이크는 노스캐롤라이나로 돌아와 캐서린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 캐서린은 독신이었고 딸 한 명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스이스트 네트워크의 임원이었고 사업은 승승장구했었죠. 마이크는 몇 년 사이에 군인 경력을 바탕으로 베스트셀러 소설 몇 편을 출판해 수십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둘은 사귄 지 1년 만에 사건 현장인 대저택으로 이사와서 동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또 각자의 자녀를 데려와 같이 살았는데요. 마이크의 두 아들과 두 수양딸, 그리고 캐서린과 전남편 사이의 딸이었습니다. 마이크와 캐서린은 1997년에서야 결혼식을 올려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그럼 마이크는 진짜 법의관이 판단한 것처럼 범죄자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마이크는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수사 결과 마이크 부부의 호화로운 생활은 사실 사람들이 상상했던 만큼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마이크 부부는 자녀 5명을 키우기 위해 신용카드를 많이 긁었는데요. 그들의 경제 상황은 오래전부터 힘든 상태였습니다. 마이크는 결혼 이듬해부터 수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캐서린도 사건 당시 경제 상황이 나빴습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하여 회사가 불안정했고 그녀가 개인적으로 보유한 주식은 수백만 달러에서 수십만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상황을 짐작해보며 캐서린이 숨지게 된 그럴듯한 원인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캐서린이 일하던 노스이스트 네트워크에서는 그녀에게 140만 달러, 하나로 약 18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생명보험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보험 수익자는 바로 남편 마이크였습니다. 캐서린이 회사의 임원인 이유로 수십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고 이것 또한 전부 마이크의 몫이 됩니다. 캐서린이 숨지게 되면 가족의 재정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마이크에게 거액의 보험금을 가져다 줄 수 있었는데요. 그럼 마이크는 돈 때문에 캐서린을 해친 걸까요?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은 마이크와 캐서린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경찰은 마이크의 컴퓨터에서 놀라운 정보를 발견해냈습니다. 컴퓨터 안에는 수백 개의 남자 동영상과 수천 장의 사진, 그리고 각종 웹페이지의 열람 기록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마이크는 사실 양성애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또 마이크의 이메일에서 그가 남성 특수작업자를 찾았다는 증거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캐서린이 남편 마이크의 비밀을 알게 됐다고 추정했습니다. 캐서린은 본인이 사기 결혼을 당했다고 느끼고 마이크를 찾아가 따졌으며 둘은 크게 싸우게 됐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비밀이 사람들에게 알려질까봐 두려워 아내를 숨지게 했습니다. 그는 단지 본인의 비밀이 들킬까봐 12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를 숨지게 했을까요? 사건이 결론이 나지 않던 중 2002년 5월 10일 다람시 지방검사 하딩의 보고서 한 편이 사람들로 하여금 마이크에 대한 의심을 더 사게 만들었는데요. 그가 제출한 보고서는 엘리자베스의 보고서인데요. 바로 앞전에 말씀드린 사고로 숨지게 된 마이클의 두 양녀의 친어머니였습니다. 18년 전인 1985년 아침에 엘리자베스는 계단 밑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온통 붉은 액체였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숨지기 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마이클이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 엘리자베스는 생전 컨디션이 안 좋다고 했었는데요. 검사 결과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계단에서 떨어져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8년 전에 발생한 사건과 캐서린 사건은 매우 유사했습니다. 하딩 경찰은
엘리자베스에 대해 부검을 요청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가족들의 허락하에 캐서린의 부검을 담당했던 법의관이 엘리자베스의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최종 확인 결과 엘리자베스와 캐서린이 숨진 이유는 전부 둔기의 타격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새로운 단서는 다시 마이클을 주목하게 했습니다. 2달여 전인 2002년 3월 18일에 캐서린의 부검 결과가 발표되고 약 한 달 만이었습니다. 그는 본인이 범인이 아니라며 아내는 계단에서 떨어져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마이크는 사건 발생 후 2주 후인 2001년 12월 18일에 변호인단을 섭외하였습니다. 변호인단에는 데이비드 루돌프라는 유명 변호사와 유명 탐정 헨리가 있었습니다. 2003년 7월 1일 사건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 측 변호인단 변호인은 법정에서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었죠. 그중 헨리 박사가 증인석 증언을 했는데 그는 현장에서 발견한 붉은 자국이 캐서린이 계단에서 실수로 떨어져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헨리 박사의 추측에 따르면 이날 밤 캐서린은 계단을 오르던 중 중심을 잡지 못해 발이 미끄러져 몸을 뒤로 젖히며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넘어질 때 문기둥에 몸을 부딪히게 되어 의식을 잃게 됐습니다. 그러다 잠시 후 그녀는 의식을 찾아 일어서려고 했고 자신의 붉은 액체를 밟아 다시 미끄러져 계단에 넘어지게 됐으며 또 충격으로 골절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도 캐서린의 뒤통수의 상처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보통 형사사건에서 둔기로 사람을 다치게 하려면 피해자를 강하게 때려야 합니다. 캐서린은 머리는 다쳤지만 골절이나 뇌손상은 없었습니다. 이건 캐서린이 둔기로 맞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검찰 측은 마이클이 아마 불쏘시개 같은 도구를 사용해 캐서린을 때린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또 캐서린의 여동생에게서 캐서린이 생전에 불쏘시개 4개를 구입하여 자신과 가족에게 선물로 줬으며 캐서린의 집으로 놀러 갈 때마다 불쏘시개가 화로 옆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사건 발생 후 불쏘시개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마이크의 딸마저도 아버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재판 도중 경찰은 마이클 아들의 차고에서 그 불쏘시개를 찾게 됐는데요. 그 당시 불쏘시개는 먼지로 뒤덮여 있어 분명히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검찰은 마이클이 돈 때문이든 감정 때문이든 아내를 숨지게 한 동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마이클이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숨지게 했을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마이클도 캐서린의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은 결혼 후 여러 차례 남성과 관계를 맺었지만 사실 캐서린만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캐서린도 자신이 양성애자라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며 사실 두 사람의 감정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건 현장 분석가인 듀안 디버는 재판장에서 실험을 하고 마이클이 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듀안은 마이클의 사건 현장 범행 과정을 모델을 통해 복원하였습니다. 듀안은 불쏘시개로 금형을 쳐서 붉은 자국이 튀는 흔적을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따라서 듀안은 벽, 바닥, 문틀, 그리고 마이클 반바지에 튄 붉은 액체의 흔적은 충격으로 인한 것이지 절대 사고로 계단에서 떨어져 형성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3개월을 걸쳐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2년이 넘게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결국 2003년 10월 10일 법원은 마이클에게 특급 성애죄로 유죄 판결을 했고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마이클은 유죄로 판결받았지만 여전히 아내를 숨지게 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클은 2003년 투옥되고부터 8년간 변호사인 루돌프와 매년 항소하였지만 번번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다 마이크가 포기할 무렵 사건의 전환점이 나타났습니다. 알고 보니 사건 심판 당시 현장 조사 분석가 듀안은 그동안 여러 차례 증거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듀안은 최소 34건의 사건에서 증거를 조작하여 무고한 사람이 감옥으로 가게 했습니다. 사건 당시 판사가 마이클을 유죄로 판결한 건 듀안의 영향이 컸습니다.
변호사인 루돌프는 듀안이 저지른 범행과 그 당시 경찰이 증거 보존을 잘못해 증거 보존용 봉투가 파손되게 됐으며 또 피해자의 몸에 있는 DNA를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이유로 마이클의 석방과 혐의 철회를 요구하였지만 판사는 그의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은 2017년 2월 14일에서야 변호인의 조언으로 검찰과 유죄를 인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마이클이 법적으로 캐서린을 숨지게 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혐의로 인해 그의 형기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마이클은 이미 70대 중반이었고 감형된 형량보다 훨씬 오랫동안 교도소에 있게 되어 재판 당일 바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마이클의 사건은 많은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마이클이 투옥된 이듬해에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습니다. 자유를 되찾은 마이클은 언론 앞에서 본인은 아내 캐서린을 해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캐서린의 여동생은 다큐멘터리에 편견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이클의 인품에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마이클은 시장 선거 때 베트남전에서 부상을 당해 몇 개의 훈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마이클은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했지만 훈장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은 항상 아내 캐서린을 사랑한다고 말해왔지만 사실 그는 2002년 다큐멘터리의 여성 편집자와 사랑에 빠졌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출소하고 둘은 프랑스에서도 10여 년 동안 사귀며 생활해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너무 오래되어 세부 사항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마이클이 도대체 범인인지는 인터넷과 언론에서 계속 토론하고 있었고 그중 주장 하나가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2009년 마이클과 캐서린의 이웃이었던 변호사는 범인이 노스캐롤라이나주 스트릭트 바리아라는 대형 부엉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후 점점 더 많은 부엉이가 저지른 피해 사건이 발생했고 그의 이론을 입증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12월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은 부엉이가 번식을 위해 짝짓기를 하는 시기였죠. 이 시기에 부엉이는 가장 공격적이었습니다. 캐서린의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캐서린의 손에는 자신의 머리카락 한 올이 잡혀 있었으며 그녀의 머리카락에서도 솔잎 한 가닥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극히 미세한 솜털도 발견됐습니다. 더욱 공교로운 건 캐서린의 머리에 난 상처 중 3곳은 X자 모양으로 부엉이의 발톱 모양과 유사했습니다. 이건 캐서린이 방으로 돌아가기 전 부엉이의 공격을 받았었고 부엉이의 발톱이 그녀의 두피를 긁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캐서린은 부엉이를 쫓다가 머리를 보호하는 양손도 긁히게 된 거고 당황한 가운데 그녀는 부엉이를 쫓아내기 위해 실수로 자신의 머리카락 한 가닥을 잡아당겼었죠. 부엉이가 날아갈 것 같아 당황하게 된 캐서린은 서둘러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는데 문틀에 붉은 흔적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녀가 또 방으로 돌아가 다친 부위를 치료하려 할 때 지혈이 되지 않자 당황하여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결국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 일부 생물학자와 변호사는 각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누구도 누구를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한 논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이 진짜 범인일까요? 캐서린은 정말 의외로 세상을 떠나게 된 걸까요? 사건에 대해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을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감사합니다.